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재미날 탐험을 함께할 강사 김혜숙입니다. 용인시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박물관입니다. 이곳의 유물들이 어떠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전시장을 탐험해 보기로 해요. 출발 전 우리 친구들은 워크북을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워크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기로 해요. 우리 용인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용인시 박물관이 세워진 바로 이곳은 구석기인들의 흔적이 발견된 곳이랍니다. 박물관 아래 땅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뗀석기가 발견되었어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먹잇감, 즉 높이 열린 열매나 동물을 사냥하는데 도구가 필요했던 구석기인들은 주변을 두리번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뭉퉁하게 생긴 뗀석기를 이용하다가 점점 돌의 모양을 쓰임에 따라 만들기 시작했죠. 구석기인들의 생각이 진화할수록 점점 돌의 모양이 다양해지고 그 크기도 쓰임에 따라 작아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된 땅을 문화층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만난 구석기인들이 나무를 자르거나 사냥할 때 사용했던 찌개가 보이네요. 이 찌개는 우리 용인시 박물관이 위치한 동백동과 중동에서 발견되었어요. 옆에는 용인의 농소동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도 보이는군요. 이것은 시간이 흘러 신석기인들이 사용했던 것인데요. 신석기인들은 작은 씨앗을 발견하면서부터 농사를 짓게 되었고 한꺼번에 수확한 곡식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때 비가 내려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빗살 무늬를 새겨 빗살 무늬 토기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용인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물을 직접 확인해 보았으니 언제부터 우리 고장 용인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용인은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빗살 무늬 토기로 보아 용인은 신석기인들도 살기 좋았던 비옥한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을 보니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물들이 보이네요. 삼국시대의 용인은 한강과 가까워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군사적으로도 위치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삼국 세 나라 모두가 차지하고 싶은 땅이었어요. 특히 용인 땅을 차지했던 백제와 신라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죽전 대독골에서 발견된 이 굽다리 접시는 다리가 붙은 그릇으로 백제시대의 대표 토기예요. 일종의 행사나 의례에 사용되었죠. 삼국 세력 싸움의 최종 승자인 신라시대의 유적지도 남아있어요. 할머니가 돌로 성벽을 쌓아 하룻밤 만에 완성시켰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이 할미산성은 신라시대 용인을 지켜주는 군사 방어시설이었죠. 제사를 지낸 흔적들과 함께 갑옷 조각, 허리띠 고리, 작은 칼 등의 유물들도 발견되었어요. 신라의 사람들이 용인을 지키려 했던 용감한 모습을 상상하며 다음 시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워크북의 정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시대로 왔는데요. 고려시대 용인에는 큰 가마터가 운영되었습니다.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 서리에 위치한 가마터는 길이가 80m가 넘는 아주 거대한 가마터였어요. 이곳에서는 아주 많은 양의 백자가 만들어졌답니다. 잠깐!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는 청자이고 백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인데 이 가마터에서 고려시대 백자가 발견되었다니 말이에요. 사실 조선시대 백자가 널리 유행하기 전 고려시대부터 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유적이
이 서리 고려백자 가마터랍니다.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는 도자기를 만들 만큼 용인의 가마터에서는 좋은 기술,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진 도자기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도자기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는 걸까요? 도자기는 종류, 문양, 쓰임새 순으로 이름이 붙여져요. 그럼 옆에 보이는 도자기를 잘 살펴보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선생님이 보니 푸른색을 띠고 있는 이 그릇의 안쪽에는 모란처럼 생긴 꽃이 활짝 피어 있네요. 둥글고 커다랗게 생긴 것이 접시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힌트는 여기까지. 고려시대 용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지는 지금 소개할 서봉사지입니다. 지금의 광교산 동쪽에 위치해 있는 고려시대의 사찰인데요. 지금은 찬란했던 절의 모습은 사라지고 탑과 절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절이 있던 곳을 발굴해 보니 1000년 동안이나 땅에 잠들어 있던 많은 양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이 탑의 이름은 현우 국사탑비로 보물 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사란 나라의 스승이란 뜻인데요. 성품이 좋았던 종린이란 스님이 돌아가시자 당시 고려시대 임금이었던 명종은 크게 슬퍼하며 이분을 국사로 책봉하고 현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탑은 1185년에 세워졌다고 하니 무려 840년 동안이나 홀로 서서 이곳 서봉사지를 지키고 있었네요. 이곳은 매우 큰 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요. 이 귀엽게 생긴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건 연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귀와 끝에 툭 튀어나온 못 위에 올려두어서 지붕이 아름답게 보이는 역할을 했어요. 이 기와들을 보니 문양이 다들 제각각이군요. 무시무시한 도깨비 모습을 한 기와가 보이나요? 도깨비는 애군을 물리쳐 집안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 새가 새겨진 기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기와 속 주인공은 봉황이라고 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새들 중 가장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만큼 높은 신분을 상징해서 고려시대는 신분에 따라 아무나 이 봉황 무늬를 쓸 수 없게 하다가 조선시대에는 왕실을 상징하기까지 한 아주 귀하고 멋진 새랍니다. 연꽃 문양이 새겨진 기와도 보이는데요. 연꽃은 더러운 물이나 진흙 구덩이에서 자라지만 더럽혀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빛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저건 글자처럼 보이는데요.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저건 인도에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로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어요. 무늬처럼 새겨놓은 것으로 보아 부처님의 보살핌이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건물을 장식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워크북에 문양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선생님이 설명한 문양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문양의 의미를 함께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이제 조선시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도 불리는 이름이 또 있나요? 아마 엄마 뱃속에서는 행복이, 튼튼이라고 불렸다가 지금의 멋진 이름을 갖게 되었을 텐데요. 용인 역시도 시대별로 불리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한강을 차지했던 백제, 고구려 신라마다 용인을 각각 묘로, 구서, 거서라고 불렀답니다. 조금 전 탐험했던 고려시대에는 거서현이 용구현으로 바뀌었어요. 몽골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한 처인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되었죠. 이후 조선시대 용구현과 처인현이 합쳐져 오늘날 용인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갖게 된 용인이란 이름을 한자로 따라 써보기로 해요.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셨나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한자를 배우고 학문을 익혀 과거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게 되면 벼슬을 얻게 되는데요.
그중 학자 출신의 사대부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우리 고장 용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고려의 충신으로 잘 알려진 정몽주 선생님과 조선시대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반정으로 왕위를 얻은 중종 임금에게 바른 의견을 말하며 개혁을 실행했던 조광조 선생님의 묘가 용인에 있습니다. 정몽주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처인구 모현면의 충렬서원과 조광조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수지구 상현동에 심곡서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임금님으로부터 이런 합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 합격증에는 성적, 등급, 이름 등이 적혀져 있는데 붉은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홍패라고 불렀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반장이 되면 받는 임명장처럼 왕은 벼슬을 가진 관리에게 임명장을 내리는데요. 이 임명장을 교지라고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제부터 용인에 살았나요? 엄마, 아빠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이처럼 어떤 가문이나 사람들이 한 지역의 터를 잡고 후손들을 낳아 대대손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거성씨라고 합니다. 용인에는 대표적인 4개의 세거성씨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용인이 씨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용인이 씨는 용인에서 시작된 용인의 토착 성씨입니다.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길권이라는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용인이 씨는 대대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여 경기도 지역의 뿌리 깊은 명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중 조선시대 이세백 이의연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정승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또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방어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일 장군 또한 용인이 씨 가문의 대표적 무관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씨로는 연안이 씨가 있는데요. 연안이 씨 중에는 조선시대 4대 문장가 중 한 분인 이정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 또한 3대가 대제학을 지냈을 만큼 아주 명문가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혹시 동창이 밝았느냐? 라고 시작하는 시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이 시조의 주인공이신 약천 남구만 선생님의 의령남씨 가문 또한 용인의 세거성씨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조선 말기 나비 그림을 아주 잘 그리셨던 남계우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 그림을 보고 나비의 암수 구별까지 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자세히 보고 어떤 나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수능 안씨입니다. 고려 후기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을 들여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한 안양이라고 하는 조상을 시조로 하는데요. 임진왜란에 참여한 안몽윤이라는 분의 무덤이 용인에 있고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 용인의 대표적인 세거성씨를 모두 찾을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05년 을산의격이 체결되자 이에 대한 부당함과 나라와 민족의 자유독립 회복을 바라며 자결한 민영환 열사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있던 이한흥 열사는 을산의격 협약의 내용을 알고 목숨으로 국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얼과 넋이 용인에 잠들어 계신답니다.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남자, 여자,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용인의 독립운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음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조선시대는 남녀의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생활하는 공간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가부장이었던 사대부들의 생활 공간인 사랑채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 함께 둘러볼까요? 평소 책 읽기와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했고 벼슬에 올라서는 백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마음과 지식을 담기 위해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인지 사대부의 방에는 책, 문방구 등으로 가득한 그림이 병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병풍 앞에는 책을 올려두고 볼 수 있는 책상인 서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잠시 외출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모자를 썼어요. 검은색의 이 갓은 보석이나 대나무로 각근을 만들어 장식했어요. 이것은 양반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장식이기도 해요. 때로는 모자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하고 양태라고 하는 테두리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등 시대별로 유행하던 모자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아마도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패셔니스타였던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패션이 다르듯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 모습도 많이 바뀐답니다. 물론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곳은 우리 친구들 방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텐데요.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잘 살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합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특히 1970년대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농촌에 집을 고치고 전기와 전화시설을 늘리며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산업화를 이루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이 방은 그렇게 변화의 바람을 탄 1970년대의 집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전화, TV, 라디오, 괴종시계, 성냥 등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요즘의 전자기기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안녕! 우리가 조금 전 전시실에서 살펴본 유물들을 부채로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나누어준 꾸러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채와 나무 스틱을 꺼내주세요. 자, 각자 부채에 새겨져 있는 유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채마다 다르게 그려진 각각의 유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부채를 모두 완성하고 난 뒤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해요. 만드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크래치 컬러링을 해볼 건데요. 스크래치 컬러링이란 검정색 바탕을 나무 스틱으로 밀어 벗겨내 검정색에 가려져 있던 예쁜 색으로 꾸며지는 컬러링 기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컬러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도 색을 나타내고 싶은 부분부터 나무 스틱으로 살살 밀어내 보면 된답니다. 선생님은 오늘 빗살무늬 토기 부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색으로 멋지게 컬러링이 될지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유물의 모양을 간단하게 선으로 그려 놓았어요. 선 안쪽을 집중해서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래치 컬러링 부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부채의 손잡이를 연결해 볼까요? 3개의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손잡이를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뒤쪽을 보니 유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아까 전시실에서 만난 이 빗살무늬 도기는 신석기인들이 비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낸 그릇이랍니다. 선생님이 용인 어느 지역에서 출토되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농서동 지역이었어요. 그럼 다른 부채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서봉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들이네요. 아까 선생님과 함께 기와 문양의 의미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기에 그 도깨비 무늬와 봉황 무늬가 있어요. 도깨비 무늬는 나쁜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봉황 무늬는 지혜롭고 성스러운 임금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모두들 잘 기억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양은 청자 모란문 대접입니다. 탐스럽고 화려한 꽃봉우리는 옛부터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문양이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부채의 숨은 뜻을 알고 보니 직접 컬러링한 부채가 더 멋져 보이죠? 친구들이 만든 이 부채로 항상 유물 속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며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용인에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숨겨져 있는 유물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유물들에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숨겨져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직접 용인시 박물관에서 확인해 보기로 해요. 그럼 우린 또 다른 탐험으로 만나기로 하고요. 안녕!